감히 국회의원한테 이런 식으로 나와요? 평생 흙이나 파먹고 살던 주제에 돈을 달라고요? 제 뺨을 며느리가 힘껏 내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바닥에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며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고개를 돌려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20년 전 굶주린 한 소년에게 밥을 먹여 살린 은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소년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사연 시작 전에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구독자 여러분께 좋은 일만 가득할 거예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김말숙입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저는 홀로 논밭을 일구며 아들 하나 키웠습니다. 제 아들 이상우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서울로 유학 보내 좋은 대학까지 나오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될 여자는 오혜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검사 출신의 정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똑똑하고 야무진 여자라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을 잘 이끌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자금이 부족하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평생 일군 논밭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까지 보태어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그때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당선되면 꼭 갚아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성공하면 우리 가족 모두 잘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정말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선 축하 파티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축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시어머니로서 초대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서빙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상황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사돈이 나타났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최영자였습니다. 그녀는 금색 브로치가 달린 검정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 때문에 얼굴이 더욱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최영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부엌으로 가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령하는 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최영자는 저를 부엌으로 떠밀듯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제 앞에 툭 던져 놓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 오혜진이 손님들과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탈 잔들이 조명 아래 반짝였습니다. 비싼 꽃꽂이가 테이블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혜진은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고 화장도 방송에 나갈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번 당선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오혜진이 정치인들과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들은 그녀를 칭찬하며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쟁반에 전과 과일을 담아 나르며 마치 출장 뷔페 직원처럼 움직였습니다.
거실과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서빙하는 동안 제 존재는 투명 인간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서영 씨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다니.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차기 당대표까지 노려볼 만하죠. 오해진은 겸손한 듯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마지막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잡채를 큰 접시에 담아 나가려는 순간 사돈 최영자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잡채 접시를 들여다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격떨어지게 무슨 잡채가 이래요? 최영자의 거친 손짓에 접시가 흔들렸습니다. 잡채 국물이 제 옷에 튀었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갈색 얼룩이 선명하게 번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행주로 옷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최영자가 혀를 차며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정말 이런 걸로 손님들 대접하려고 했어요. 당나라 국수도 아니고. 거실에 있던 손님들이 부엌 쪽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귀밑까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파티가 진행 중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가 새 접시의 잡채를 다시 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정성스럽게 고명을 올리고 모양을 다듬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젓가락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가자 최영자가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접시를 들여다보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좀 봐줄 만하네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테이블에 잡채를 놓았습니다. 손님들이 음식을 맛보며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오해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만들어주셨어요. 손맛이 좋으시거든요.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오해진의 눈빛에는 고마움 대신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거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 제 한숨소리는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샴페인 잔들과 접시들을 치우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오해진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기색 없이 여전히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정리를 마치고 조심스럽게 오해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아, 급히 막아야 할 빚이 있어서 그런데 선거 때 약속한 돈을 조금만 융통해 줄 수 있을까? 오해진의 손가락이 스마트폰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오해진이 스마트폰을 소파에 던져놓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약속하신 걸 지켜달라는. 오해진이 벌떡 일어나 저를 구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아들 이상우와 사돈 최영자가 보는 앞에서였습니다. 이상우는 소파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오해진이 목소리를 낮추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저를 협박하는 거예요. 저는 뒤로 물러서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협박이 무슨, 그냥 약속을 지켜달라는. 오해진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저는 벽에 등이 닿을 때까지 물러섰습니다. 차가운 벽면이 등줄기에 닿았습니다. 약속이요.
어떤 약속을 했다는 거죠. 증거라도 있어요. 오해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검사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 이상우를 바라보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상우야, 내가 알잖아. 엄마가 땅까지 팔아서 선거 자금 된 거. 이상우가 시선을 피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평소 자상한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해진이 분을 참지 못하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뺨을 잇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감히 국회의원한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뺨이 화끈거리고 귀가 멍멍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이상우가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에 혈관이 불끈 튀어 올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돈 최영자가 혀를 차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참 나도 몰라. 나이 들어서 왜 이런 식으로 구는지. 치매라도 온 거 아니야. 저는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뺨이 부어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입안에서 짠맛이 났습니다. 오해진이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말씀 다시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모멸감을 견디며 부엌 옆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을 뺨에 대니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화장대 거울을 보니 뺨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5개의 손가락 자국이 또렷했습니다. 눈가도 살짝 부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해진과 이상우가 침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영자도 객실에서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다가 거실 천장 구석에 홈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오해진의 성격을 떠올렸습니다. 평소 의심이 많고 해킹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오해진은 인터넷 서버 연동을 끊고 오직 메모리 카드에만 영상이 저장되도록 설정해 뒀습니다. 구형 모델이라 인터넷 연결도 없었습니다. 오해진이 여러 번 자랑했던 보안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저도 젊었을 때는 도시에서 유학하고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해진은 이 구형 방식이 보안에 완벽하다고 믿고 있지만 기계에 물리적으로 접근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증거인멸 없이 원본 확보가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저는 식탁 의자를 조용히 끌어다 놓았습니다. 바닥에 수건을 깔아 소리가 나지 않게 했습니다. 의자 위로 올라가니 손이 카메라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 뒷면의 작은 슬롯을 찾았습니다. 메모리 카드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카드를 빼냈습니다. 미리 챙겨온 예비용 빈 메모리 카드를 슬롯에 끼워 넣었습니다. 딸깍하는 작은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녹화 불빛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이 다시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자에서 내려와 정리했습니다. 완벽하게 교체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게 원래대로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연결하자 여러 개의 영상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날짜의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오해진이 제 뺨을 때리고 폭언하는 장면이 고화질로 재생되었습니다.
이상우가 방관하는 모습까지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최영자가 저를 비난하는 소리도 선명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한치의 오차 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원본 카드를 비닐에 싸서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복사본을 여러 개 만들어 각각 다른 곳에 보관했습니다. 짐을 싸는 대신 날이 밝기를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뺨을 거울로 확인하며 이 작은 메모리 칩 하나가 저 거만한 며느리의 목을 쥘 유일한 동아줄임을 확신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오해진이 출근하는 즉시 이 집을 영원히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굴욕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하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하품을 하며 오해진이 나왔습니다.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한 모습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저는 서늘한 눈빛으로 오해진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제가 차려주는 마지막 밥상임을 오해진은 꿈에도 모른 채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맛있게 먹어라. 그게 내 최후의 만찬일 테니. 오해진이 밥을 먹으며 무심히 말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준비로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은 대충 드세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우가 넥타이를 매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달리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어제는 죄송했어요. 이상우의 목소리가 작고 떨렸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등을 돌린 채 담담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 아내가 힘들 때니까 이해해. 이상우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해진이 가방을 들고 일어나며 상큼하게 말했습니다. 자, 출근해야겠네. 어머니는 집에서 푹 쉬세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그럴게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오해진과 이상우가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와 함께 그들은 일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저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만 담았습니다. 화장대에서 반지와 목걸이 등갑 나갈 만한 것들도 챙겼습니다. 앞으로 필요할 자금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붓고 멍든 뺨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며 저는 이 집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에 새겼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길을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으며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며느리 오해진과의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오해진과 이상우가 출근한 뒤 집안은 완전히 비었습니다. 사돈 최영자도 사우나를 하러 나간 후였습니다. 저는 옷가지 몇 벌만 작은 여행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오래된 한복 2벌과 평상복 몇 벌,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이 전부였습니다. 거울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부어오른 뺨을 만져봤습니다. 아직도 따끔거렸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굴욕스러운 기억들을 모두 뒤로 한 채 미련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지막으로 이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화려하고 비싸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감옥 같았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시골로 가야 해요. 터미널까지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 숨겨둔 메모리 카드를 만져봤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었지만 이것이 앞으로 제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해 고속버스를 타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고향 근처 읍내에 내렸습니다. 익숙한 시골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대신 당일 매입 간판이 걸린 금매 브로커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사무실에는 담배 냄새가 진동했고 중년 남자가 책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브로커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땅하고 집을 팔려고 해요. 당장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브로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요, 가능하죠. 어디 위치고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등기부등본과 토지 대장을 내밀었습니다. 브로커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시세로는 꽤 되는데 금매라서 절반 정도에 가능하겠네요. 어떠세요?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헐값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현금이 필요했고 추적을 피해야 했습니다. 좋아요. 계약서 쓰죠. 브로커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결정하세요. 좀 더 생각해 보시는 게 급한 일이 있어서요. 계약서 작성은 금방 끝났습니다. 브로커가 금고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 건네줬습니다. 1,000만 원권 다발들이 가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금이 무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은행에 입금하시는 게 좋을 텐데.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가방을 꽉 껴안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이 가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씁쓸했지만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면 필요한 희생이었습니다. 터미널로 가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칸막이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유심을 빼냈습니다. 작은 칩을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렸습니다. 이제 누구도 저를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터미널 앞 전자상가에서 선불폰을 샀습니다. 젊은 남자가 별다른 질문 없이 휴대폰을 내줬습니다. 신분증 확인이나 그런 건 없나요? 선불폰이라 필요 없어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완벽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세상에서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다음 고속버스를 타고 연고가 없는 지방 공업도시로 향했습니다. 공장 굴뚝들이 즐비한 낯선 도시였습니다. 매연 냄새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서 단칸방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면 되는 즉시 입주 가능한 방이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화장실은 공용이었지만 숨기에는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는 따로 내시면 되고 조용히 지내주세요. 공인중개사가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에서 펑퍼짐한 작업복을 몇 벌 샀습니다. 머리도 동네 미용실에서 짧게 잘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서울 아파트에 살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혜진이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안이 텅 비어 있고 저녁 준비가 안 된 걸 보고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저녁은 왜 안 차려놨어요? 아무 대답이 없자 오혜진이 제 방을 확인했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오혜진이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하지만 들리는 건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뿐이었습니다. 오혜진이 몇 번 더 걸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어디 갔지? 이상우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안 계셔. 전화도 안 받고 어디 갔을까? 나도 전화해 볼게. 이상우도 제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번호가 해지됐나 봐.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왜 이래? 혹시 어제 일 때문에 삐친 건가? 오해진이 별것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이상우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파출소에 가서 실종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해진이 이상우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쳤어. 국회의원 시어머니가 가출했다고 소문나면 우리 망신이야. 그냥 며칠 있으면 돌아올 거야. 하지만은 무슨, 그냥 단순한 삐짐이야. 요양원에나 갔을 거야. 오해진은 실종 신고를 강력히 막았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이미지에 타격이 올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오해진은 혹시나 해서 거실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꿔치기 한 빈 카드에는 아무 영상도 없었습니다. 뭐야? 고장났나? 녹화가 안 돼 있네. 오해진이 혀를 차며 카메라를 만져봤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기계 오류로 판단하고 넘어갔습니다. 설마 제가 그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단칸방에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벽면에 오해진의 인맥도를 그려 붙였습니다. 정치인들과 기업인들과 언론인들의 이름과 관계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오해진이 출연하는 뉴스와 토론 프로그램을 빠짐없이 시청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와 표정과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약점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가져온 현금은 은행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안 장판을 뜯어내고 밑에 비닐에 싸서 숨겨뒀습니다. 금융 거래 기록을 남기면 추적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철저한 은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근처 공장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에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고무장갑을 끼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세요. 일 깔끔하게 하시네요. 식당 사장이 만족해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만 했습니다. 누구와도 친해지지 않고 개인정보를 최대한 숨겼습니다. 밤에는 메모리 카드의 영상을 여러 개의 USB에 복사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10개가 넘는 백업을 만들었습니다. 각각 다른 곳에 숨겨두며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돌아오지 않자 오해진은 주변에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나 동료 정치인들에게 물어볼 때마다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셨어요. 치매기가 좀 있으셔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힘드셨겠어요. 네. 효도하려고 좋은 곳으로 모셨습니다. 오해진은 오히려 효녀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언론에도 이런 식으로 말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했습니다. 저는 PC방을 전전하며 오해진 관련 기사들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기사마다 달린 댓글들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오해진 의원 정말 대단해요. 시어머니까지 챙기시고 요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현명하시네요. 이런 정치인이 많아져야 우리나라가 좋아져요. 댓글들은 대부분 호의적이었습니다. 오해진의 지지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며 저는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그 사이 이상우는 어머니의 부재에 심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강압적인 태도에 눌려 겉으로는 아무 말 못했지만 몰래 제 옛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혹시 우리 엄마 못 보셨어요? 김말숙 씨요. 못 봤는데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요. 하지만 아무도 제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상우는 점점 초조해졌지만 오해진 앞에서는 내색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과거 소년가장 후원 모임의 소식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PC방에서 인터넷을 하다가 예전에 가입했던 봉사단체 홈페이지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내정자 발표 기사에서 박정훈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20년 전 밥 굶던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이 밥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네. 꼭 성공해서 어머니께 은혜 갚을게요. 그때는 앳된 중학생이었는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늘이 저에게 기회를 준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돌파구였습니다. 혼자서는 오해진 같은 권력자와 맞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훈이라는 강력한 조력자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로 올라갈 차비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숨겨뒀던 현금 중 일부를 꺼내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공장 식당 사장에게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일도 잘하시는데. 고향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수고하셨어요. 마지막 급료를 받고 단칸방을 정리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은신했던 곳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늙고 초라한 저에게 마지막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다. 오해진 각오해라. 가방을 메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터미널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공장지대를 둘러봤습니다. 매연과 소음으로 가득한 곳이었지만 저에게는 재기의 발판이 된 곳이었습니다. 서울행 고속버스 표를 끊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서울에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박정훈을 만나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지난 한 달을 떠올렸습니다. 굴욕과 모멸감 그리고 철저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오해진과의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아직도 제가 단순히 삐져서 나간 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혔을 때 가장 달콤한 법이니까요. 서울에 도착한 지 며칠 후 저는 박정훈 장관의 공식 취임식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부청사 넓은 광장에는 기자들과 축하객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군중 속에 섞여 초라한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 소년을 만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박정훈이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그때 그 소년의 면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품에서 20년 전 박정훈이 제게 써준 편지를 꺼내 머리 위로 흔들었습니다. 정훈아, 나야. 말숙이 엄마야. 경호원들이 즉시 저를 제지하려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인은 접근하실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이 편지 좀 봐주세요. 저는 필사적으로 편지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노란색으로 바랜 봉투에는 박정훈의 어린 손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려던 박정훈이 그 편지 봉투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지며 저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저를 알아봤습니다. 박정훈이 경호팀장에게 조용히 눈짓했습니다.
저분을 별도 차량에 모시고 따라오세요. 장관님. 하지만 보안상 제가 아는 분이에요. 경호팀장이 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쪽 차량으로 이동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꿈만 같은 기분으로 검은색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박정훈의 차량을 따라 서울 시내를 달려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적한 주택가의 평범한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보안이 철저한 안가였습니다. 겉으로는 일반 주택 같았지만 곳곳에 감시 카메라와 보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주변을 확인한 후 저를 안내했습니다. 거실에서 박정훈과 마주 앉았습니다. 밥 한 끼 먹여보냈던 앳된 소년이 이제 국가의 법무부 장관이 된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박정훈이 제 거친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훈아, 정말 내가 맞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저는 감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긴 말 없이 품속에서 태블릿을 꺼내 박정훈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걸 좀 보세요. 태블릿 화면에서 오해진이 제 뺨을 때리는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박정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런 일이. 박정훈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그를 말렸습니다. 장관님이 직접 나서시면 안 돼요. 오히려 다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 이건 명백한 폭행이에요. 당장 수사를 지시하겠습니다. 박정훈이 당장이라도 전화를 들 기세였지만 저는 그를 막았습니다. 공식적인 수사는 안 돼요. 그들에게는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오해진은 검사 출신이라 법의 허점을 너무 잘 알아요. 정면 승부로는 이길 수 없어요. 박정훈이 고민에 빠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뒤에서 정보와 길만 열어주세요. 저는 제 방식으로 복수할 거예요. 박정훈은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박정훈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 형사, 지금 당장 안가로 와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요. 얼마 후 중년의 남자가 도착했습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의 마지노 형사였습니다. 전직 형사 출신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마지노가 저를 보며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장관님, 이분이 의뢰인이신가요? 어떤 사건인지. 박정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타깃이 국회의원 오해진입니다. 마지노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오해진이요. 여당에 떠오르는 스타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마지노가 흥미롭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재미있겠네요. 어떤 건인지 들어보죠. 박정훈이 태블릿의 영상을 마지노에게 보여줬습니다. 마지노가 영상을 보더니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우와, 이거 대박이네요. 확실한 물증이잖아요. 저는 마지노에게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해진의 평소 행태와 비리 의혹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박정훈이 서류철을 꺼내 마지노에게 건넸습니다. 법무부 비공식 정보망을 통해 파악한 오해진의 차명 계좌 의심 리스트예요. 마지노가 서류를 훑어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런 정보를 구하셨어요.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법적 절차는 제가 막아줄 테니까 밑바닥을 샅샅이 훑어주세요. 마지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사냥이 될 것 같네요. 저는 마지노에게 며느리의 생활 패턴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오해진은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가요.
저녁엔 보통 늦게 들어와요. 집 보안은 어떤가요? 도어락 비밀번호는 아들 생일이에요. 마지노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CCTV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거실에 하나 있는데 인터넷 연결은 안 되어 있어요. 메모리 카드에만 저장돼요. 완벽하네요. 침투 경로는 충분히 확보됐어요. 박정훈이 저에게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근처에 안전한 거처를 마련했어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고마워 정훈아. 박정훈이 새 휴대폰도 건넸습니다. 대포폰 대신 제 명의로 된 보안폰을 쓰세요. 언제든 연락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줘서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께 받은 은혜를 이제야 조금 갚는 거예요. 마지노가 본격적인 수사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일단 오해진의 동선부터 파악하겠어요.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추적할 거예요. 도청 장비는 괜찮아요. 박정훈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초소형 카메라와 도청 장치 모두 준비되어 있어요. 며칠 후 마지노가 첫 번째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오해진의 단골 식당 웨이터를 매수했어요. 그녀가 밀실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감시하고 있어요. 좋은 정보 들어왔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건 없지만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요. 얼마 후 마지노가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건설사 대표들과 만나서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는 장면을 포착했어요. 사진은 찍었어요. 네. 하지만 창문 너머라 화질이 좀 흐려요. 결정적 증거로는 부족해요.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오해진이 사돈 최영자와 통화할 때 스피커폰을 쓰는 습관이 있어요. 이걸 이용해 볼까요? 마지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최영자의 입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그녀는 입이 가벼워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박정훈이 교란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오해진의 친정 기업에 대한 내사 자료를 언론에 흘려서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보죠. 좋은 생각이에요. 압박을 가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며칠 후 박정훈의 작전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해진이 검찰 내부 라인을 통해 정보가 새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습니다. 불안해진 오해진이 최영자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자금 세탁 빨리 처리해야겠어요. 뭔가 수상해요. 마지노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최영자의 차량에 도청 장치를 부착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작업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안가에서 우리는 도청된 실시간 통화를 들었습니다. 혜진아 그 돈 어디다 숨겨놨지? 혹시 들킬까봐 무서워. 강남역 근처 대여 금고에 넣어뒀어요. 절대 안전해요. 금고 번호가 뭐였지? 특정 구역 특정 번호예요. 비밀번호는 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예요.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박정훈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판은 깔렸어요. 오해진의 비자금 위치까지 특정했으니 다음 수순만 밟으면 돼요. 마지노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게임 시작이네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진행되는 이 위험한 공조에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추적이 시작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지노 형사는 대여 금고 관리인을 미행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금고실에 침투했습니다. 오해진의 금고에서 발견한 것은 두꺼운 장부와 여러 개의 USB였습니다. 마지노가 안가로 돌아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박입니다. 비자금 장부를 복제하는데 성공했어요. 저와 박정훈이 긴장한 얼굴로 마지노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노가 노트북을 켜고 USB 내용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수십 개의 계좌번호와 거래 내역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오해진이 받은 돈의 규모가 상상 이상이에요. 하지만 장부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던 마지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잠깐 이상한데요. 이 돈들이 최종적으로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박정훈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유력 대권 주자의 캠프로 가고 있어요. 오해진은 단순한 전달책에 불과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해진이 단독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줄 알았는데 거대한 조직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마지노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해진은 얼굴마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불법 자금을 세탁해서 상부로 상납하는 거죠. 그 대가로 뭘 받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공천과 당직을 보장받고 있어요. 완벽한 거래 관계죠. 박정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노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건드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사안이에요. 전 여기서 발을 빼겠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박정훈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역시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겠네요. 그날 밤 마지노의 사무실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침입했습니다. 오해진 측 보안팀인 해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컴퓨터를 박살내고 서류들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다음 날 마지노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책상 위에는 메모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밤길 조심하라. 마지노가 공포에 질려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급히 마지노를 만나러 갔습니다. 작은 찻집에서 만난 마지노는 얼굴이 파리해져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목숨이 위험해요. 저는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전 재산이에요. 끝까지만 가주세요. 어머니 제발. 이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지노가 현금 뭉치를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마지노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그 시각 박정훈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압박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오 의원 관련 건은 조용히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청와대 수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잖아요. 불필요한 파장은 만들지 않는 게 서로에게 좋다는 말씀이에요. 박정훈이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부에서도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오해진은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청렴함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TV 속 오해진의 가식적인 미소를 보며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국민을 속이면서도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저는 박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훈아, 이제 그만두자. 자네까지 다치게 할 순 없어. 하지만 박정훈은 오히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포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너무 위험해. 청와대에서까지 압력이 들어온다며. 그들이 이렇게 과민 반응하는 건 우리가 급소를 찔렀다는 증거예요.
박정훈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전면전은 불가능하니까 게릴라전으로 방향을 바꿔봐요. 게릴라전이요. 거대한 카르텔 전체를 공격하는 대신 가장 약한 고리만 타격하는 거예요. 박정훈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오해진 개인의 도덕성을 무너뜨려서 조직이 스스로 그녀를 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권력 조직의 특성상 문제가 생기면 꼬리 자르기에 능숙해요. 오해진이 짐이 된다고 판단하면 가차없이 버릴 거예요. 며칠 후 마지노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왔습니다. 오해진의 수행 비서가 불만이 많다는 걸 알아냈어요. 어떤 불만이요? 오해진이 평소에 비서들에게 심한 폭언을 한다고 해요. 마지노가 비서에게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마지노가 준비한 카드가 있었습니다. 이 녹취 파일 좀 들어보세요. 파일에는 오해진이 비서를 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바보 같은 비서는 대체 뭐 하는 거야? 월급 도둑이야. 비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럴 수가. 평소에 좋게 말씀하시더니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떠세요?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비서가 배신을 결심했습니다. 뭘 하면 되죠? 비서는 오해진이 선거법을 위반해서 유권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던 날짜와 장소가 적힌 수첩을 복사해서 넘겨줬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완벽해요. 고맙습니다. 저는 아들 이상우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오해진은 내부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보좌진들의 휴대폰을 모두 압수하고 사무실 곳곳을 뒤졌습니다. 도청 장치가 있는지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오해진이 보안업체를 불렀습니다. 마지노는 위험을 감지하고 급히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최영자에게 붙인 도청기를 회수해야 해요. 마지노가 택배기사로 위장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습니다. 보안업체가 도착하기 겨우 얼마 전에 도청기를 회수했습니다. 아슬아슬했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는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는 대신 여론을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법적 증거 능력은 부족하지만 국민 정서를 자극하면 효과적일 거예요. 박정훈이 설명했습니다. 배우 세력도 여론이 악화되면 오해진을 지킬 수 없을 거예요. 언제 터뜨릴까요? 오해진의 자서전 출판 기념회가 곧 있어요. 그때가 적기겠네요. 저는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숨어있던 시간은 이제 끝이었습니다.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해진과의 최후 결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오해진의 자서전 출판 기념회 당일이었습니다. 서울 중심가의 대형 컨벤션 센터는 정재계 인사들과 언론인들로 가득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기념하는 화려한 행사였습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오해진의 의정활동 모습들이 슬라이드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스크린이 깜빡이더니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거실에서 오해진이 제 뺨을 때리는 장면이 고화질로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국회의원한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오해진의 목소리가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관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오해진 의원이 시어머니를 때리는 건가? 진짜 영상인가? 조작인가? 행사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오해진이 당황해서 무대 뒤로 숨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그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박정훈 장관의 호의 없이 혼자서
기자 회견장 단상에 올랐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오해진에게 매맞고 쫓겨난 시어머니 김말숙입니다. 제 첫마디가 마이크를 타고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한 달 전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평생 모은 재산을 털어 며느리의 선거 자금을 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선 후 약속을 지켜달라고 했더니 저를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동시에 마지노는 별도 장소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켰습니다. 수행 비서에게 받은 돈봉투 살포 리스트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해진 의원이 선거 때 돈봉투를 돌린 증거입니다. 최영자의 욕설 녹취록도 공개되었습니다. 그 시골 할망구가 뭘 안다고 큰 소리야. 애초에 우리 급이 아니라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가 실시간으로 폭발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국회의원이 시어머니를. 폐륜 며느리네. 정말 충격이다. 돈봉투 선거까지 했다고. 완전 범죄자잖아. 폐륜 며느리 검색어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습니다.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해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경호원들 뒤로 숨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당황해했습니다. 최영자는 기자들이 몰려들자 가방으로 카메라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저리 가. 촬영하지 마. 하지만 그 모습이 더욱 굴욕적인 사진으로 찍혔습니다. 격분한 얼굴로 기자를 밀치는 모습이 포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오해진 사돈 폭력 행위 포착. 품위 없는 정치인 가족의 민낯. 하지만 얼마 후 판이 반전되었습니다. 오해진 측이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IT 전문가들을 대동해 긴급 반박 회견을 열었습니다. 오해진이 침착한 표정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악의적으로 유포된 영상은 경쟁 세력이 만든 정교한 딥페이크입니다. 옆에 선 전문가가 기술적 분석표를 들고 설명했습니다. 입모양과 근육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습니다. 명백한 AI 조작 영상입니다. 사실 조작된 문서였지만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딥페이크가 가능한가요? 요즘 기술로는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온라인 댓글 분위기가 서서히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딥페이크 기술 무섭네. 할머니가 돈 받고 연기하는 거 아니야.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한 것 같은데.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럽다. 오해진이 기세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다음 날 경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출석 요구를 보냈습니다. 수사관들이 안가까지 찾아왔습니다. 김말숙 씨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제출한 영상 원본 파일은 디지털 포렌식을 핑계로 검찰이 압수해 갔습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정밀 분석이 필요해서요. 결과 발표를 무기한 미루며 시간을 끄는 전술이었습니다. 박정훈 장관이 이런 조직적 은폐 시도에 분노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박정훈이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잃고 특정 세력을 봐주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사안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가요? 하지만 배후 세력의 언론 장악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재기자 회견 기사들이 하나둘 포털 사이트에서 삭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오해진의 딥페이크 피해 호소 기사들이 메인을 도배했습니다. 오해진 악의적 딥페이크 공격받아 정치적 목적 영상 조작 기승, 시어머니 연기하는 고용 배우 발견. 저는 진실이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왜곡되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안가 방구석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박정훈이 위로하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지노가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법적 증거가 안 되면 육탄전으로 가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오해진의 집에서 일했던 가사 도우미와 유모를 찾는 거예요. 직접 목격자들 말이에요. 마지노가 며칠간 발품을 팔아 전 유모 양말순 씨를 찾아냈습니다.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마지노가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할머니만이 진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한편 오해진은 여론 반전을 위해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들 이상우와 손주들을 방송에 내보내 행복한 가족을 연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가족의 따뜻함을 보여주면 여론이 돌아설 거예요. 방송국 관계자와 미팅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행복한 추억과 효부로서의 일상을 소개하고 싶어요. 방송 예고편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오해진의 따뜻한 가족 이야기. 저는 그 예고편을 보고 치가 떨렸습니다. 손주들까지 거짓의 도구로 이용하다니. 며느리의 악랄함에 몸서리가 쳤습니다. 박정훈이 오히려 희망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저들이 무리수를 두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히려 의심만 키울 뿐이에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네. 이 방송이 오히려 오해진의 발목을 잡을 자충수가 될 거예요.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덮으려는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어요. 끝까지 가겠어요. 박정훈이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어머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마지노도 각오를 다졌습니다. 유모 할머니 설득에 성공했어요. 법정에서 증언하겠다고 하네요.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해진의 거짓은 더 이상 오래갈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밤늦게 안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어둠 속에 가려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빛을 보게 마련입니다. 오해진이 아무리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해도 모든 거짓말에는 끝이 있습니다. 손주들의 순수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들만은 거짓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저의 싸움이 단순한 복수를 넘어서 정의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반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해진은 아직 모르고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증인이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목소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방송 촬영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오해진은 집 거실에서 대본을 들고 이상우와 아이들을 앞에 세워놨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방송국에서 미리 보내온 질문지와 답변 대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해진이 딱딱한 표정으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방송에서 할머니 얘기 나오면 이렇게 대답해야 해.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편안히 지내신다고. 쌍둥이 남매가 의자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큰아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언제 집에 와요? 보고 싶어요. 오해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방송에서 그런 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작은 아이도 칭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해준 계란찜 먹고 싶어요. 오해진이 참고 있던 화를 터뜨렸습니다. 아이들의 등짝을 세게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그 노망난 할망구 얘기 꺼내지 말랬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해진이 더 큰 소리로 윽박질렀습니다. 울지 마. 내일 방송에서 이렇게 울면 어떻게 해? 그때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던 이상우가 이 장면을 정면으로 목격했습니다. 아내가 어린 자식들을 때리고 폭언하는 모습에 얼어붙었습니다. 평소에는 어머니에게만 함부로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이들에게까지 손을 올렸습니다. 이상우의 억눌린 부성애가 자극받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여보, 아이들한테는 왜 그래? 오해진이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좀 도와줘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상우가 아이들을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어린데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하잖아. 내일 방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오해진이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품에서 더욱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오해진이 최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상우가 아이들을 달래고 있는 사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애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뭔 일이야? 할머니 보고 싶다고 자꾸 그래요. 방송에서 실수할까봐 걱정돼요. 최영자가 전화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방송만 끝나면 애들은 유학 보내고 이혼하든지 해야지. 징글징글해.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집안은 정말. 이상우가 방문해서 이 통화 내용을 엿들었습니다. 아내가 자신과 아이들을 마치 짐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아내의 성공을 위해 가족을 희생시킨 공범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상우가 조용히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혼자 서재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를 외면했던 것과 아내의 폭력을 방관했던 것. 모든 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강도 높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그 영상이 진짜라는 증거가 있나요? 제가 직접 당한 일인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해요? 하지만 전문가들이 딥페이크라고 했잖아요. 수사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치매는 없으세요? 기억이 혼동될 수도 있거든요. 저를 마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노인 취급했습니다. 모욕적이었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저는 멀쩡해요. 당한 일을 어떻게 잊겠어요. 조사가 끝나고 경찰서에서 나오니 마지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유모 양말순 씨를 찾았어요. 처음에는 만나기를 거부했는데 어머니가 쓴 편지를 보더니 마음을 바꿨어요. 정말이에요. 네. 아이들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증언하겠다고 했어요. 양말순 씨는 오해진 집에서 여러 달간 아이들을 돌봤던 분이었습니다. 박정훈 장관이 양말순 씨를 보호 프로그램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오해진 측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안전한 곳에 머물면서 증언 준비를 하세요. 명예훼손 및 폭행 혐의 공판 당일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사람들로 완전히 가득 찼습니다. 오해진의 지지자들이 한쪽에 몰려앉아 오해진 무죄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그녀를 규탄하는 시민들이 정의 실현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법정문이 열리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오해진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줄지어 입장했습니다. 저는 소박한 한복을 입고 공판석에 앉았습니다. 박정훈이 소개해준 변호사 한 명이 제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개정합니다. 오해진 측 변호인단의 주임 변호사가 일어서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제출한 영상은 명백한 딥페이크입니다. 최신 AI 기술로 조작된 가짜 영상이며 증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려는 찰나 제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영상 대신 현장 목격자를 신청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네. 유모 양말순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법정 뒤에서 양말순 씨가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선서문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오해진 의원 댁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나요? 네. 여러 달간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그 기간 동안 특별히 목격한 일이 있나요? 사모님이 시어머니를 때리는 소리를 부엌에서 들었어요. 양말순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떤 소리였나요? 감히 국회의원한테 되들어. 이런 소리와 함께 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에도 할머니를 짐승 취급했어요. 방청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해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양말순 씨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녹음기에서 오해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바보 같은 유모는 애들한테 뭘 가르치는 거야? 할머니 생각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우는 소리와 함께 오해진이 소리치는 음성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자 오해진이 다급해졌습니다. 급히 최영자를 증인으로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진호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마진호가 최영자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증인께서는 따님의 선거 자금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무슨 소리예요? 따님 선거 자금을 세탁해서 보낸 것 아닌가요? 증인 계좌를 통해서 말이에요. 최영자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내 돈이지 어떻게 세탁한 돈이야. 사위가 가져온 건데.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영자가 자신의 말실수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자금 출처가 사위인 이상우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모든 시선이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상우에게 쏠렸습니다. 이상우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이상우 씨를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증인석으로 나와주세요. 이상우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오해진이 남편에게 눈으로 입 다물라는 살벌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상우는 아내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우가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영상은 조작이 아닙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오해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범입니다. 이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법정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오해진이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 배신자, 당신이 뭔데 나를. 오해진이 남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법정 경위들이 재빨리 제압했습니다. 이상우가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제 아내가 숨겨둔 이중 장부와 비자금 관련 서류들입니다. 결정적인 물증이 나오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오해진의 배후 세력인 거대 로펌 변호인단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임 변호사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더 이상 변론할 것이 없습니다. 변호사들이 짐을 싸서 퇴정해버렸습니다. 오해진을 완전히 손절한 것이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오해진이 헝클어진 머리로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재판이 마무리되고 최후 진술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아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저를 사람으로 봐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돈을 바란 게 아니라 최소한의 존중을 바랐을 뿐입니다. 제 말에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오해진이 수갑을 찬 채 법정을 나섰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습니다. 호송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뉴스 속보로 전국에 타전되었습니다. 저는 법원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쏟아지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니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이상우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상우가 무릎을 꿇으려 하자 저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저는 손주들을 품에 안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오해진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최영자는 탈세와 위증 혐의로 전 재산을 압류당했습니다. 저는 시골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마을 입구 양지 바른 곳에 작은 건물을 얻어 순잔의 밥집이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메뉴는 단순했습니다. 보리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각종 나물 반찬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은 누구든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넉넉했습니다. 주말이면 박정훈이 내려와 일손을 도와주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꼭 어린 시절 그 소년 같았습니다. 어느 주말 점심시간에 가게 문이 열리며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우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볼을 비비며 묵은 그리움을 씻어냈습니다. 우리 예쁜 것들 많이 컸네. 이상우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의 불효를 참회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워 등짝을 한 대 세게 때렸습니다. 밥이나 먹어라. 밥 식는다. 투박한 말로 용서를 대신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차린 보리밥과 된장찌개를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화려한 파티 음식보다 훨씬 값지고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아이들이 숟가락을 놓지 않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했던 일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손주들이 와서 밥을 함께 먹었다. 아이들이 많이 컸다. 상우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다. 감사한 하루였다. 서랍 깊은 곳에는 그때의 메모리 카드가 먼지를 쌓이며 처박혀 있었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훈장처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준 열쇠였으니까요. 권력도 돈도 명예도 다 부질없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가족과 함께 나누는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어린 손주들과 함께 텃밭에서 상추를 뜯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평화로운 꿈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복수도 원망도 모두 내려놓고 그냥 평범하게 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